네, 안녕하십니까. JBK 랩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봉무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연치유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질병의 발생 원인,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 그리고 그런 치유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 치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영양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강, 2강, 11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질 거고요. 1강에서는 질병 발생 와 우리 몸의 치유 메커니즘,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그 의학이 어떻게 발달됐는가, 개요, 원칙, 그 다음에 현재 그 현대의학과 자연의학과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반응과 그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 또 치유가 될 때 그 치유를 막는 그런 적들, 그 부정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모든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세포가 다시 수정되는 모델과 그런 수정을 시키는데 바꾸는데 필요한 영양소들, 그 다음에 디톡스, 다이어트,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대사장애,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대사장애와 영양소, 그 다음에 관절, 뭐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그리고 화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실제 우리 병을 만드는지, 요즘 이제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 인자들이 우리 세포를 파괴시켜서 병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병이 생기는가를 예전에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열받으니까 몸에 염증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화라고 하죠. 이 화가 이제 두 개가 붙는, 이게 이제 염이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 이제 병적인 게 이렇게 닿고 염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 여기에서 화가 스트레스죠. 일을 많이 해도 몸에서 열나죠. 우리가 사실은 몸에서 열나는 게 열받는다 할 때 과로라든지 고민 이런 거 할 때 실제 굉장히 얼굴 빨개지고 이렇게 열이 나는. 근데 이게 그 단계에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염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과연 이런 화가 왜 병을, 염증을 일으키는지,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거죠. 화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인플라메터리라고 하는 염증이 된다. 과연 여기 메커니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죠. 여기에는 산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소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3, 4분 만에 죽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화가 되고, 또 그 산소로 인해서 산화가 되고 병에 걸리고 이런 거예요. 이 산소는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왜 산소가 문제가 되냐면, 이 산소가 이제 스트레스를 만나면 이 산소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은 이렇게 뿔이 하나 달리는 거예요. 이 뿔을 우리가 고립전자라고 합니다. 고립.
고립 전자. 전자라고 들어보셨죠? 전자. 전자파 할 때 전자죠. 이 전자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입자들은 다 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원소를 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소하면 그래서 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원소다 이렇게. 여러분 수소수라고 들어보셨죠? 그 수소수라는 의미가 바로 전자를 내가 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전자를 준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에너지를 준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만나면 생기가 다시 생긴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 손을 잡으면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죠. 그 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세포 자체가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많이 젊은 사람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 지금 강의 중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는다는 것은 전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가면 음이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음이온도 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항상 부족한 사람한테 주고 그 부족한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걸 자연에서 받지 않고 사람에서 받으면 그 사람의 건강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나 남들을 감동시키거나 배우들을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의사들, 약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연에서 많은 에너지들을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짜로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그런 척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건 이 전자라는 거죠. 산소가 이 전자를 하나 얻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전자를 하나를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너지를 하나 얻은 게 이게 이제 라디칼인데 산소 라디칼인데 이 산소 라디칼을 우리가 슈퍼 옥사이드라고 해요. 슈퍼. 근데 이건 전자가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자를 쌍으로 가져야만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항상 2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뭘로 존재해요? 분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2개가 같이. 그래서 얘는 항상 다니면서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전자를 갖고 있는 거, 전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공격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산소를 우리가 활성 산소다. 들어보셨죠? 공격성이에요. 공격을 해서 전자를 하나를 뺏어와서 이 전자가 안정적인 페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전자를 어디서 뺏어올까요? 응? 전자를 어디서 뺏을까요? 세포막에서 뺏어요. 세포막, 핵막,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전자를 뺏어버려요. 그러면은 전자를 뺏긴 세포막은 어떻게 돼요? 전자를 뺏겼죠. 전자를 내가 뺏긴 상태를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못이 녹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전자를 얻은 이 활성산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죠. 하나 얻어갖고 얘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죠. 자기는 편안해지고 남은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전자를 하나를 받음으로써
세포막은 산화시키고 자기는 뭐가 돼요? 전자를 받아서 바로 뭐가 돼요? 물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전자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소 두 개를 받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산소, 활성산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질계에서 보면 산소와 수소, 질소,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걸로 보면 산소, 수소, 질소가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도 질소, 수소, 산소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네?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가 좀 약간 포악한 짓을 할 것 같으면 물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 역할을 그 물로 만들 수 있도록 포악한 산소, 활성산소를 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수소죠. 수소.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소를 계속 먹어야 돼요. 수소수? 그건 안 좋아요. 그 수소수는 전자 자체의 우리가 이온화도가 우리 생체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체하고 가장 잘 맞는 천연수소를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네? 아니, 물은, 네. 이런 거죠. 물은 이렇게 이온화가, OH죠, OH. 이렇게 이온화가 물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은 수소 이온이잖아요. 수소 이온은 수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수소는 그냥 수소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 원자를 어디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수소 원자는 공기 중에 또 물론 수소가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수소 원자는 어디에 있냐면 식물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식물을 많이 먹으면 염증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바로 식물에 들어있는 수소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식물은 이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활성산소를 뭘로 만들어요? 바로 물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아플 때는 풀을 먹으라고 해요. 네? 아플 때는 고기 먹으라고는 안 쳐. 네? 기운 없을 때는 고기 먹으라고 해도 아파 죽겠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자꾸 고기 먹으라고.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풀초자죠. 이게 즐거울 낙자예요. 응? 우리가 몸이 편안해지는, 풀을 먹어서 몸이 편안해진다가 약의 어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몸이 아플 때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응? 풀. 어떤 풀? 근데 어떤 풀을 먹어야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독초만 아니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가서 풀을 얻어야 돼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있는 나물?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먹어봤자 약효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수소를 안 갖고 있어요. 이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이에요. 산나물이에요. 이 산나물도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있는 산나물을 뜯어야지 그냥 음지에 음슥한 이런 곳에 가서 산삼 찾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산나물 뜯었다가는
독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햇빛을 받으면서 자란 풀들은 대부분 다 약이에요. 응?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약입니다. 여하튼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리더라.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도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암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암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이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암은 뭐냐면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뿔 달린 산소가 많아진다. 이 뿔 달린 산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활성. 근데 실제 활성산소라고 하니까 의사들도 약사들도 뭐 일반인들도 강의 때 보면 활성된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걸 잘못 만들었어요. 이 용어 자체를 잘못 명칭을 잘못했어요. 이 산소는 질병을 일으키는 산소이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말을 썼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유해산소라고 들어보셨죠? 유해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를 다른 말로 유해산소다. 이게 많아지 우리 몸에서 원래 2% 정도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막 몸에서 5%, 10%, 어떤 사람은 15%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은 암에 걸립니다. 이제 암에 안 걸리려면은 이걸 없애야죠. 없애려면 뭘 먹어야 돼요? 수소를 먹어야 되는데 수소수는 그 레벨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중화를 시키려면 이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정도가 맞지가 않고 또 2%는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지 우리 몸에서 2%까지 다 중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죽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필요악이에요.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관리할 때 2%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몸에서 세균이 안 자라요. 응? 이게 세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포의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다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적절한 자극은 생명력을 불어넣잖아요. 이 적절한 자극을 해주는 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게 활성산소의 양면성이죠. 이게 근데 2%를 넘어가는 순간 얘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 건들고 산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암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수치를 근데 지금 먹는 수소수는 그런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조절 능력이 있느냐? 수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 영양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수소를 가지고 있는 조절 능력이 있는 2% 이하로는 안 떨어뜨리고 2% 이상으로 된 것만 조절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조절 능력이 있는 활성산소 조절 능력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아답토젠이라고 합니다. 아답토젠. 이 아답토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영어로는 아답토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적응소예요. 한마디로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수치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뛰어난 모듈레이터, 조절자죠. 여러분들이 열받는 일이 있어도 과로를 한다든지 근심 걱정이 심해가지고 열이 받는 일이 있어도 활성산소 수치를 2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적응소, 조절자. 이 조절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식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물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진 식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배만 불러요. 배만 불러요. 그래서 어디에서 길러진 식물을 먹어야 돼요? 바다에서 기른 식물. 우리 해조류라고 하죠. 해조류 우리가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미역, 김, 다시마, 뭐 이런 것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바다가 기른 게 아니고 땅이 기른 거 있죠. 그 땅이 길러야 되는데 사람이 기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르는 순간 그때는 이미 저런 아답토젠 생성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추도 노지상추가 있어요. 노지상추는 조금 좀 거칠고 맛이 좀 약간 쓰고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수소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노지 상추를 먹게 되면 암이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암을 특별히 낫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햇빛, 바람, 추위, 더위, 습도, 병충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아답토젠을 만드는 거고 그 아답토젠이 바로 수소 공여체다. 수소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수소를 많이 갖고 있느냐 저희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보니까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천연 식물 영양소 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근데 이 수소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이 돼야 안 돼요? 이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물을 만나면 이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이거 나가는 순간 이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가지, 구기자, 오미자,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뭐 이런 식물에서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이건 절대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절대 분리가 안 돼요. 무엇을 만났을 때만 수소가 팍 튀쳐나가냐면 뭐만 만났을 때? 바로 뭘 만났을 때요? 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뭘 만났을 때? 바로 뿔 달린 산소, 즉 활성산소를 만났을 때만 이 수소가 그때만 확 튀쳐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이 수소 두 개가 튀쳐나가서 이걸 만나서 뭐가 되냐면은 H2O라는 수소 네 개가 튀쳐나가는 거지. 네 개가 나가서 요걸 만나서 물 두 분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네 개가 활성산소 하나를 만나서 바로 물 두 분자를 만들어 버리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 중에서 보면 몸에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은 안토시아닌을 먹잖아요. 소변을 많이 봐요. 이유 알겠죠? 물을 만들잖아요. 소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비뇨기에 좋은 거예요. 방광, 이런 쪽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식물 성분을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토시아닌 들어봤죠? 안토시아닌은 양리학적으로
수소를 4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 수소 4개가 아무 때서나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약용이 아니에요. 이 수소는 어디에서만 분리돼요? 활성산소가 농도가 올라갔을 때.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갔을 때? 2%.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갈 때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미세먼지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안토시아닌을 먹고 나오면 그런 활성산소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응? 이제 다 이해 가셨죠?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뭐다?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의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에 있는 전자를 하나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면 이 세포막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물이 되는 거죠. 안정화가 되는 거죠. 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는 계속 안정을 찾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 활성산소를 안 만드는 거죠.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왜 안 좋은가?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도 우리가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 어떤 기전으로 암세포를 죽이냐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아주 중요한 직접적 물질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토시아닌을 먹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유해 활성산소. 어느 때 많이 나오느냐? 이온, 사망, 파탄, 고민, 공포, 초조, 갈등, 분노, 외로움.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이온, 사망, 파탄, 고민, 공포, 초조, 갈등, 분노, 외로움. 이런 일련의 정신적인 문제들은 동물들한테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들은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동물들은 오로지 뭐에만 신경을 써요? 배고픈 거예요. 강아지들은 제가 강아지를 14년째 기르고 있지만 오로지 강아지들은 옆에 놀아주는 거하고 먹는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린 데에 대한 후회, 아쉬움, 고민 이런 거 하고 또 이미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 실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거. 시골 농부들이 암에 잘 걸리죠. 시골 농부 중에서도 암에 잘 걸리는 농부들은 열심히 일만 하는 농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요령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요령 안 피우고 그냥 새벽부터 떼약볕에서 얼굴 새카맣게 탈 때까지 계속해서 일만 해요. 천직이라고 생각. 그런 사람들 오래 못 살아요. 왜? 일을 좀 하고 그늘에서 좀 쉬고 막걸리도 마시고 좀 낮잠도 잤다가 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요. 왜 일만 하면 오래 못 살까요? 몸에 뭐가 많이 생기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그래서 노화가 빨리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만 계속 한다 이런 분들은 경찰의 평균 수명이 60세예요. 응? 왜 그런가 봤더니 진짜 일을 엄청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도 평균 수명이 짧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아요. 몸을 많이 쓰니까. 하여튼 뭔가 많이 쓰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산에 올라갈 때 막 이제 맨날 앞장서서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하늘로 갈 때도 먼저 이게 그 항상 바쁘게 살고 뭐 1등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결국에 수명은 많이 짧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가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도 헐레벌떡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심장이 막 박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의 운동은 되게 좋지 않다. 그 상태는 우리가 도망갈 때하고 36개 할 때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살고 이렇게 허둥지둥 헐레벌떡 이런 태도는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마셔요. 네. 술을 새벽까지 한 2시, 3시까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시에 일어나요. 술을 마셔도 5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10km씩 자전거를 타요. 그 다음에 뭐 걷기를 또 한 20분, 30분 또 마라톤을 하고 매일 그거 하고 자랑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여요. 봤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응?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럼 예전에는 왜 안 죽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해왔는데 그 전에는 안 죽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왜?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된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거울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라는 생각도 하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해주죠. 실제 자기는 잘 못 느껴요. 자기는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빈틈없이 어떤 애누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특히 효소 같은 경우에는 40이 넘어가면 50%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 관리를 나는 예전에 안 아팠는데 요즘 이렇게 아프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능력이 훌륭했죠.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체력이라고 세포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전만큼 막 달리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굳이 달리기 할 때가 있으면 안토시아닌 먹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심장마비 이런 쇼크를 막아주려면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를 않는 방법과 안 뛰는 방법, 무리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토시아닌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거의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혈전은 대부분 활성산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확 오는 이유도 갑자기 급성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겨요? 활성산소. 이게 활성산소가 왜 혈전을 만드냐? 이런 거죠. 지금까지 혈전하면
이 혈전하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콜레스테롤 혈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콜레스테롤은 배불뚝이만 만드는 거예요. 혈관을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혈관, 이게 혈액이고. 근데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혈관이 배불뚝이 되는 거 아니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OX. OX가 뭐예요? 산화됐다는 거예요. 옥시다이즈드. 그래서 이 OX를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산화. 그래서 실제는 동맥경화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고요. 뭐예요? 산화 콜레스테롤이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왜 산화되느냐? 왜 산화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활성산소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고기도 하나도 안 먹는데 왜 동맥경화야? 나는 과식도 안 했는데 왜 동맥경화야? 콜레스테롤 하나 섭취도 안 해. 그런데 나는 동맥이 두꺼워졌다는 거야.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활성산소 많이 생기겠죠? 콜레스테롤은 정상적인 사람도 200 이상 나오죠. 베지테리안도 베건이라고 하는 베지테리안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상 다 나와요. 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하나 안 먹고 쌀밥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어디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건 다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든다? 천만의 말이죠.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산화를 누가 시키느냐? 활성산소가 시킨다. 그럼 활성산소 왜 나오냐? 스트레스다. 후회하고 내 친구와 와이프와 뭐 애인과 아니 내 자식과 갈등 관계, 부모 갈등 관계가 있고 교회 장로나 목사님하고도 갈등 관계가 있고 신부님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직장 동료 간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면 이렇게 두꺼워진다. 이걸 뭐라고? 동맥경화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피가 다닐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문제야. 피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적혈구가 제일 많잖아요. 적혈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활성산소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야근하고 막 고민 많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랬더니 여기 활성산소가 확 몰려들면서 뭐가 산화되는 거예요? 이 적혈구라는 애가 다 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혈구가 이게 산화가 빨갛게 파란 것들이 빨갛게 산화되잖아요. 그럼 애들끼리 모여요. 붙는다고. 적혈구끼리 이렇게 붙어. 갖고 애들이 포도처럼 클러스터링을 만들어요. 클러스터링. 그게 뭐냐면 이제 연전이에요. 연전이라고 하는 포도송이처럼 막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은 최악이죠. 붙어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면 이제 숨이 확 막히는 거죠. 막힐 때 어떻게 가슴 답답하다고 하죠. 빵빵 한 2번 치면 이제 뚫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는 경우도 있죠. 이해 가시죠? 혈전은 이렇게 해서 급성적으로 생기는 적혈구 혈전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 또 선배들이 여러분들 나이나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했다고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런 적혈구 혈전이 대부분이다. 평상시에 음식 관리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활성산소였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이런 심장마비는 언제 옵니까? 밤에 오죠. 잠잘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 안토시아닌을 꼭 먹고 자라. 조금이라도 먹고 자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거의 대부분 제거됩니다. 99%. 우리가 이 동물 쪽에 임상을 하고 사람 쪽에 상당히 많이 해보면 99%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병이 안 걸리는 방법은 아주 좋은 수소를 먹는 건데 천연, 식물성 수소다. 안토시아닌은 뭐다? 앞으로 안토시아닌을 식물성 천연 수소다. 알겠죠? 이렇게 막 물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수소수 이건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다 파괴된다고. 하지만 이 안토시아닌을 식물성 천연수소는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식물성 천연수소 이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 가장 안정하고, 이 안토시아닌의 안정성은 갓난아이, 태아, 임산부들이 먹어도 매우 안전해요. 물보다 더 안전해요. 물보다 더 안전한 게 안토시아닌이다. 그래서 그렇게 섭취를. 다음에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환경적 스트레스는 자기가 이제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외부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예요. 뭐 노트북, 이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병을 일으킬까 했던 것들 있죠. 핸드폰, 그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수맥, 방사선, 자외선,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죠. 수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런 큰 이런 구형의 이 행성은 지구도 하나의 세포죠. 지구가 하나의 세포예요.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고, 지구도 이 핵이 있죠. 핵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이 가운데 이제 물이 있고, 또 그 물 밑에 이제 퇴적이 돼가지고 화석 연료들이 물 위에 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쭉 파고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지하수가 나오죠. 그다음에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죠. 응? 그잖아요. 그 퇴적이 돼가지고 밑으로 아주 옛날부터 어쨌든 그 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 고체,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에서 액체, 그 다음에 중간 넘어가게 되면 다시 고체, 그 다음에 여기 핵으로 넘어가면은 고체 액체예요. 응? 뭘까요? 기체요, 기체. 어마어마한 헬륨 들어보셨죠? 헬륨,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폭발 직전의 기체가 돼요. 태양도 지금 우리 액체라고 하지는 않죠. 어마어마한 빛을 내는 기체란 말이에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주된 것이 뭐냐면은 방사능 물질이에요. 네? 이 원소들이, 방사능 원소들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핵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핵은 원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세포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구 중심부에서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그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방사능 에너지를 우리가 수맥이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수맥은 그냥 물의 흐름이 아니고 지구 방사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캐다 보면은 뭐 우라륨층도 나타나고 하면서 좀 증폭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수분이 좀 많아지면 여기서 수분이 이 방사능들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기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뚫고 나왔을 때,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수맥이 올라오는 곳이 있고 안 올라오는 곳 있죠. 근데 수맥이 올라오는 곳에서 자면 병 걸리죠. 왜냐하면 그 수맥 자체가 방사능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수맥도 걱정 없다. 뭐만 먹으면 돼요. 안토시아닌을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 방사선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거나 병을 일으키는 기전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를 차단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트레스에서 뭐가 나오냐? 위에 활성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에 이제 독소. 독소는 이게 활성산소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중금속,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이것들은 몸에 들어가면서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지만 이 자체가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독성을 갖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 이 자체가 전자를 빼앗아 오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냥 빼앗아 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약물, 농약, 알코올, 흡연 뭐 이런 것들은 간에 매우 해독 독소 역할을 하는 유해한 물질이고, 미생물 독소, 이건 실제 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배지예요. 사람은 숙주죠. 왜냐하면 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균은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육식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나 지방균을 좋아하는, 지방 영양소를 좋아하는 균들로 바뀌고, 채식을 많이 하고 식이섬유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균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 지금 동양인들, 특히 한반도에 있는 이런 그 한민족의 그 장 체질은 지금까지 수십만 년 동안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단백질에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탄수화물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왜? 우리는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에서는 당연히 공유, 주식이 공유잖아요. 공유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다 우리 수십만 년 동안 우리 몸은 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그 탄수화물을 먹고 사는 균들로 맞춰져 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서양 음식이 들어왔어요. 서양 음식이 뭐예요? 대표적인 거. 응? 우유. 우유에 탄수화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유는 거의 탄수화물이 없고 단백질하고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 우리 솔직히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나 아버지 생신 때 한 번씩 먹는데, 요즘에는 뭐 치킨 일주일에 2번 외식해서 뭐 삼겹살, 곱창 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고기가 들어왔던 적이 없어요, 우리 분. 그러다 보니 애들이 당황하는 거죠. 왜? 그 균들이 지금 다 그 식물성 균들로 맞춰져 있다가 갑자기
지방, 막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살 수 없겠다고 균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바로 단백질과 지방을 영양분으로 하는 균으로 바뀌는데, 우리 전체 장의 구조는 채식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육식형의 균으로 바뀌게 되면 그 균들이 우리 몸에 유해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해균이에요. 균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꾸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고기에 맞게 균이 바뀌어진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다시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식물을 많이 먹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찌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요, 악순환이죠. 뭐냐면 그 살을 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유럽, 미국 애들, 뭐 하와이 이쪽에 있는 애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살쪘죠. 막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찔 수 있을까? 진짜 막 끔찍한 살이 터져 나오려고. 몸무게 180kg 막. 근데 실제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 이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상태에서는 많이 먹으면 살찌지만, 유전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많이 먹은 것들이 다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걸 대사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사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없어지는 게 뭐냐? 바로 체질이에요. 체질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비만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비만 체질이 지방세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만세포는 지방세포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방은 비만이다? No. 지방은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지방이지, 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비만으로 바뀌었느냐? 잘못 먹어서 그래. 뭘 먹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고기를 많이 먹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한 번도 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고기로 인한 체질이, 일단은 유해균들이 많아진 원인이 있고,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효소가 많이 빠져나가고, 효소가 많이 빠져나가면은 효소로 인한 대사작용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이 찌는 이유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은 음식들 자체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지방을 변성시키는 거예요. 지방세포를 변성을 시켜서 비만세포로 만든다. 그건 결국에는 잘못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기를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지방도 다 이제 가공을 해서 튀기거나 트랜스화된 거, 이런 걸 먹고, 실제 그런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비만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이어트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건가가 나오는 거죠. 다이어트도 이제 체질을 바꿔야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먹는 고등어 회가 그게 양식일까요? 자연산일까요? 양식이에요? 그러면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어 자반 있잖아요. 고등어 자반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고등어를 샀어요. 생고등어, 죽은 고등어죠. 그건 양식일까요? 자연산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살아있는 고등어 비싸죠? 한 마리에 3만 원이에요. 응? 횟감으로 나올 때. 죽은 고등어 큰 게 한 마리에 얼마죠? 네? 아니 뭐 비싸봤자 한 5천 원 하겠죠. 한 손에 2마리 있잖아요. 한 손에 뭐 한 8천 원, 만 원 이렇게. 그 가격 차이가 6배 차이 나죠. 살은 거와 죽은 거. 그런데 어떤 게 몸에 더 좋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게 몸에 좋으면 질문 안 했겠죠? 네? 살아있는 것은 다 양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고등어는 다 양식이에요. 죽은 고등어는 다 자연산이에요. 뭐 양식하고 자연산이 뭔 차이가 있느냐? 양식은 사료를 준 거예요. 그죠? 자연산 고등어는 사료를 줘요. 안 주잖아요. 걔들은 그냥 작은 물고기들 잡아먹고 아니면 해조류, 해초 먹고 살잖아요. 어떤 게 몸에 좋겠어요? 당연히 죽은 고등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고등어를 왜 사료를 줘서 가두리에서 기르는가? 빨리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실제 이 바다 고기들은 빨리 크지 않죠. 왜냐하면 먹이 사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그 많이 먹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연산이기 때문에 막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뭐만 먹이면 막 살이 찌고 바로바로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세상에서 가장 싸고 빨리 키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료죠. 그것도 GMO로. 유전자 조작이 돼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요, 농약을 쓸 필요가 없는, 농약값을 절약시킨 그런 종자라는 뜻이에요. 왜? 벌레가 옥수수를 침입을 못해요. 그 유전자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농약을 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죠. 그러면 벌레가 못 먹는 옥수수를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는 제가 폴란드를 가잖아요. 그러면 폴란드의 호텔에 사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호텔에 있는 사과는 어때요? 어떻게 사과 나오는데? 일단은 크기가 똑같죠. 크기가 똑같고 색이 아주 예뻐요. 그리고 반짝반짝반짝 거리죠. 근데 폴란드에서 나오는 호텔에 나오는 사과는 다 크기가 달라요. 색깔도 다 달라, 크기도 달라. 게다가 어떤 것은 벌레도 먹었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건 아주 하품이에요. 근데 실제 사과가 벌레를 조금씩 먹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 사과에 농약을 안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벌레가 들어오죠. 실제 벌레 먹은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GMO를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GMO는 곤충이나 벌레가 못 먹는 옥수수예요. 곤충이나 벌레가 못 먹는 옥수수, 그 정도로 독한 옥수수를 사람이 먹는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호르몬이나 소화기 쪽에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GMO 옥수수를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난 안 먹는데? 난 안 먹어. 무슨 소리야. GMO. 쳐다보지도 않아. 오늘 점심 뭐 먹을 건데?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먹는데 난 GMO 옥수수는 안 먹는데. 봤더니 전부이 다 GMO야. 여러분들이 먹는 짜장면의 전부는 100% GMO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콩,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밀, 세 가지예요. 콩, 밀, 옥수수. 이 세 가지는 다 GMO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는 콩 중에 GMO로 만든 콩이 과연 뭐가 있을까? 다 그죠. 두류, 장류 다 놀라운 얘기죠. 콩나물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요. 이 GMO 콩, GMO 옥수수를. 근데 그 수입을 하는 당사자들이 다 대기업들입니다. 삼양사, 뭐 대상, 뭐 CJ 다 대기업들이고 그 콩을 이렇게 여러분 간장 있잖아요. 간장, 쌈장, 뭐 고추장에 들어가는 콩들, 밀가루들 다 GMO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표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돼 있어도 GMO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네,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 건강 주권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먹는 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권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GMO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먹는 이 벼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유전자가 얼마나 같을까? 얼마나 같아요? 얼마나 같겠어요? 50%? 유전자로 따지면은 100% 같죠. 어? 유전자는 A, G, C, T. 예? 이 염기 4개로 다 만들어지니까. A, G, C, T. 응? 그러니까 실제 이 벼도 A, G, C, T로 만들어지고 이 4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 DNA, 이 DNA는 다 염기를 4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염기가 뭐 예를 들어서 A, G, G. 이 염기가 4개가 이제 4개가 이렇게 만들어. 이걸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어? 이제 염기가 4개가 돼서 이 코드가 나오는 DNA 코드가 나오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이거 이제 이런 게 아미노산 체인이 쭉 만들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코드는 다 4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A가 될 수도 있고, A, G, G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어마어마한 코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코딩을 하는 것은 벼도 4개, 예? 코끼리도 4개, 사람도 4개,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콩하고 여기 벌레, 뭐 나방, 뭐 이런 것들하고 유전자가 다 어때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벌레가 그 콩을 못 먹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없고 썩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대장암 많아진 이유도 이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뭔가가 장에서 언밸런스가 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분해산물. 야, 단백질이 이게 독소야? 그렇다네요. 단백질이 독소래요.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을 이제 현대의학이나 영양학자들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것은 상당히 과장된 말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팔기 위해서 낙농 국가에서 만들어낸 마케팅 이슈고요. 우유를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유가 단백질이죠. 마케팅 이슈죠. 그 다음에 달걀.
달걀, 우유, 고기 이 세 개가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도요. 어제 제가 우리 동물사업부 본부장님하고 미팅을 했지만 한 달에 돼지가 1,700만 마리 정도가 도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 가세요? 어마어마하죠? 닭은요, 3억 마리. 소는 50만 마리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도축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뭘로 알고 있어요? 단백질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우리가 앞으로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몸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고기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식물성 단백질이 뭐예요? 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콩을 잘 먹게 되면은 여기 여기 육식에 있는 단백질 퍼센트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콩의 단백질은 50%예요. 그리고 양질이에요. 그래서 꼭 고기를 통해서 우유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늘 이후로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자체는 우리 사람과 그렇게 맞지 않는다. 특히 동양인들한테는 맞지 않는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이 고기나든지 우유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서양인들 같은 경우나 뭐 불가리아, 스위스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은 예전부터 먹어왔잖아요. 수십만 년 전부터 그런 우유라든지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효소가 있어요. 체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이제 대장암에 걸린다. 뭐냐면 왜 걸리느냐? 요산 그리고 통풍 걸리는 사람들 있죠. 통풍 걸리는 사람들도 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안주로 막 술하고 막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통풍이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인돌, 뭐 페놀, 스카톨, 암모니 이건 인돌 스카톨은 이제 방귀 냄새 있죠. 방귀 냄새가 인돌 스카톨인데 이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은 거예요. 단백질을 다 단백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가 계속 차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장암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구를 뀌는 게 아니고요. 매일 싸야 됩니다. 방구 계속 뀌는 사람들은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스가 많이 장을 이렇게 손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 청소를 매일 해서 매주마다 해서 대장을 깨끗이 만들어주는 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제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돼요. 어쨌든 이 질병은 스트레스와 독소로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지만 이제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미세먼지나 뭐 핸드폰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수맥이 있는 곳에 자거나 이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병이 발생을 하는 게 과연 병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냐 이게 병원에 갔는데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이 없다고 왜 왔냐고 이 검사 저 검사도 다 안 나오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리학이라고 하는데 병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이 이 규정을 짓는 이 병이다라고 하는 뭔가 기준이 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혈압이면은 150 이상, 뭐 지방간이면은 뭐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뭐 동맥경화는 사실적 나오는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세포에서 봤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현대의학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만성화된 걸 의미해요. 네? 만성화됐다. 그러면 이 조직이 상당 부분 만성화된 염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자연의학에서 볼 때는 세포 관점이에요. 세포가 핵이 쌓으면 세포가 산화됐느냐, 산화의 문제, 핵으로 따지면은 이게 변성이 됐느냐, 네, 즉 산화와 변성의 문제가 이 자연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산화가 됐는지 변성이 됐는지 현대의학에서 그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직 검사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초음파, CT, MRI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실제 세포가 산화됐는지, 이 핵이나 미토콘드리아가 변성됐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임신을 못해. 네? 병원에 갔는데 임신을 못해.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돼. 이거 뭐예요? 그렇죠, 산화돼. 아니, 코에서 냄새를 못 맡아.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왜? 검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봤더니 코가 산화된 거죠. 코 점막이. 코는 되게 예민한 데입니다. 실제 우리가 줄기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코예요. 그래서 이 코딱지를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원래 이게 코를 파서 입으로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코를 파서 먹는 아이들이 되게 건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코딱지 안에는 줄기세포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도 웬만해서는 버리지 말고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된다.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재생의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황우석 박사가 얘기한 그 놀라운 세포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코에 있어요. 코 점막에. 그래서 코 점막 하나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뇌세포든 간이든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 걸 만드니까 면역 거부 반응도 없어요. 하여튼 이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지 말고 코딱지를 먹어라. 그러면 면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위생적인 거하고 면역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더럽게 살아라. 손을 너무 깨끗이 씻으면 감기에 걸린다. 암에 걸린다. 조금 덜 위생적으로, less sanitary, 덜 위생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손 씻어라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물론 위생적으로 얘기는 하는 거지만 손은 가볍게 씻는 게 좋지만 이걸 갖다가 강박관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균도 적당히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몸에서도 항상 그런 자극, 활성산소와 같은 2%의 뭔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면역을 유지한다는 거지. 봐봐요.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38선 딱 그어놓고 거기에서 국방을 키운 거죠. 우리 자주력을 키운 거예요. 그렇듯이 만약에 북한이 없었고 다 평화롭게 산다면 실제 국방력은 커지지가 않아요. 결국에 그런 우리 면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막 이상한 애들을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만나면서 몸에 뭐가 생기냐면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건 뭐냐? 이놈 저놈 다 만나보는 거예요. 다 만나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갖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은 몸에 결핵도 왔다 갔고 결핵균도 간염균도 왔다 갔어요. 대부분 95%는 다 왔다 갔어요. 왔다 갈 때 어떤 사람은 약간 감기 오듯이 오고 열감기 오듯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못 느끼고 가고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감염되기도 하는데 그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왔다 갔을 때 항체가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굳이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을 항체를 생기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자연 면역을 기르려면 지금보다는 덜 위생적으로 해야 돼요. 거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너무나 가공된 상태의 음식을 먹어버리면 우리의 면역계가 활동을 잘 하지 않아요. 약간의 좀 거친 음식을 매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해요. 마이크로 뉴트리언트가 아니라 매크로 뉴트리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섭취를 해야만이. 예전에 그 분뇨 있죠, 분뇨라고 하죠, 분뇨. 거름 중에 이제 그 분뇨 거름을 주고 뭐 부추라든지 시골에서 이런 걸 길렀잖아요. 이제 그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했던 시절에는 그때는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병들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지만 없었던 병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분뇨를 썼을 때, 비료를 썼을 때 뭐가 없었을까요? 아토피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토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뇨는 똥이죠. 똥은 아토피를 치료한다. 요즘에 이 똥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도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의 똥을 또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똥을 암 환자에게 대장으로 이식을 하잖아요. 대장에 호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거기에 그 똥에 들어있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요? 균. 마이크로 박테리움이라는 그 아주 미생물들이 암을 이겨내는 항암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암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러면 이 분뇨에 뭐가 들어있길래 아토피가 치료가 되느냐? 이 분뇨에는 뭐가 되면 알이 있어요, 알. 이 알이 기생충 알이에요. 그래서 기생충 알을 먹으면 이 아토피가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Why? 알은 뭐예요? 알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적이죠. 저 뭐야? 기생충 알이니까. 왜 우리 몸의 면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뭔 놈이야 저거? 저 이상한 세포가 들어온 거 아니야?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뭐 우리 몸에 이제 그 사령부가 총 긴장 사태로 비상 사태에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다 병력을 다 어디로 이동시켜요? 장으로 다 이동시켜요. 그러면 원래 코가 근질근질하고 피부가 근질근질하고 발적, 진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백혈구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들이 비상 동원을 하니까 다 어디로 가버려요? 장으로 쫙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백혈구들이 여기에는 안 남아있겠죠? 가려움증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 숫자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리고 분포가 골고루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경찰관이 많다라고 그래서 치안이 유지되는 건 그러지는 않아요. 경찰관이 지금 숫자의 2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관들이 월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다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월권을 해요.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경찰들에 의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혈구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로 봤을 때 면역이 강화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건, 사고를 치는 백혈구들이 많아진다. 그 사건, 사고의 모습들이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가면역성 질환인 것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게 증가된 이런 백혈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으면 이제 암에 걸리지만 너무 많으면 자가면역성 질환에 걸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백혈구들이죠. 대식세포, 과립구, 림프구, 대형 림프구.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건 세균, 과립구는 세균, 림프구는 바이러스, 대형 림프구는 암, 대식세포는 죽은 세포들을 주로 처리를 하죠. 우리가 실제 상당히 많은 몸에 이렇게 세포가 산화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 복구가 돼 있어요. 키가 새벽에 크듯이 우리의 세포들도 아침에 다 깨끗하게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회복이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약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발라가지고 상처가 치유된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이팅게일이 백의의 천사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지만 실제 나이팅게일은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아니고 병을 낫는데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죠. 실제 병이 낫게 하는 건 누구였다? 병사들 스스로의 치유력이 병을 낫게 한 거고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붕대만 감아줘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바르면 더 안 낫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약국에 있을 때 이게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automatic cured, automatically cured, 저절로 낫는다. 그 저절로 온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백혈구들이 줄기세포가 관여해서 효소, 백혈구, 줄기세포가 관여해서 아주 훌륭하게 병든 세포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들을 이렇게 대체한다. 그게 바로 조직이 복구되는 거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물 먹다가 입천장이 다 비었어요. 그런 적 있죠? 네. 입천장에 비고 나면 진짜 겁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입천장 비었어요. 그럼 뭘 항생제 주죠? 항생제. 근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입천장 비은 것이 다 없어지죠?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세포가 만들어질 거예요. 입에 있는 세포는 2시간마다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빨라요. 입에 있는 세포, 코, 입, 여기는 막 줄기세포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장에 있는 세포는 4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장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합니다. 여하튼 그냥 공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세포들로 계속 교체가 되는 그런 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고 그 신진대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라고 해요. 기. 그리고 이제 이 기가 저 사람 기가 있어. 그 살아있는 기를 우리가 생기라고 하죠. 이 생기가 치유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치유력. 근데 이 생기가 나타나는 것은 면역 형태로 나타나든지 해도 혈류, 피를 돌려주는 재생 이런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 몸에 힘이 있어. 그럴 때는 뭐가 좋은 거예요? 면역, 그 다음에 해독, 그 다음에 혈류, 그 다음에 재생. 이 4가지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다 할 때 그 사람 건강하다. 기가 있다. 근데 이 기가 쭉 없어. 근데 이 기는 어디서 와요? 좋아. 지금 기가 떨어졌어. 기가 떨어지면은 치유력이 떨어지죠. 치유력이 떨어지면 면역, 혈류, 해독 다 떨어지죠. 자, 그러면 보충을 해야죠. 아, 잠을 잤어. 잠만 자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생기를 보충하고자 할 때는 에너지를 받아야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든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진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는 자연에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자연에서 에너지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공기. 예?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바다. 이것을 우리가 이 공기라고 하는 기가 있고 땅의 기가 있고 바다의 기가 있어요. 예? 이 공기, 이것을 우리가 이 대기라고 하죠. 대기. 이게 공기 중에 있는 기운. 이 공기의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공기에는 뭐가 있냐면 빛도 포함되어 있어요. 빛과 산소, 그다음에 수소, 질소 이거예요. 공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이게 공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빛. 빛의 물질은 몇 가지가 세 가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적외선, 그다음에 자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에너지가 세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에너지 센 게 뭐예요? 자외선이 세죠. 그래서 하루에 20분씩 자외선 맞아야 된다. 에너지 세게. 너무 많이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25분만 받아요. 25분. 25분 받으면 그러니까 이 빛도 에너지도 이것도 다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이게 70%죠. 이건 몇 %예요? 20%. 뭐 이 수소가 뭐 다 합쳐서 10%밖에 안 돼요. 우리 사실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를 갖고 있는 원소가 바로 뭐예요? 질소예요. 근데 질소는 뭐의 원료가 되죠? 질소는 바로 단백질의 원료가 되죠. 우리 몸의 단백질, 이 단백질은 효소가 되죠. 그래서 실제 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이 빛을 쐬야 되냐? 바로 이 에너지다. 빛은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 땅.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뭐 하늘에서는 빛, 수소, 탄소, 산소, 수소, 질소를 얻었어요. 땅에서는 뭘 얻을 수 있죠?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땅에 있는 거예요. 미네랄이 뭐예요? 아연,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죠. 미네랄, 철분 이런 미네랄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탄소라는 게 있어요. 탄소 들어보셨죠? 이 탄소가 땅에 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직접 땅을 파가지고 먹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과 탄소를 섭취하는 이 방법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식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먹는 이유는 미네랄과 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미네랄 섭취했죠. 탄소, 산소, 수소, 질소. 거의 모든 걸 다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식물로부터 이 탄소를 이렇게 섭취한다. 이 바다에서는 뭘 섭취해요?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드예요.
여러분 요드 아시죠? 바다에서 왜 먹어야 돼요? 요드하고 나트륨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다 생물을 먹는 거예요. 아니, 요드? 요드를 왜 바다에서 먹지? 바다에만 있으니까. 바다에만, 강물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에만 나트륨하고 요도 있어요. 나트륨 하면 여러분들은, 야, 저건 몸에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바다에서 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자궁도 바다예요. 엄마가 만들어내는 양수 있잖아요. 그 양수의 염도는 바닷물의 염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혈액 있잖아요. 먹어보면 짜죠? 안 먹어봤어요? 혈액을 이렇게 입에서 대보시면 생리식염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0.9% 생리식염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 생리식염수 주사를 맞잖아요. 그 주사 맞는 것도 바로 소금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은 민물이 아니라 바로 뭐다? 바닷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의 수분이 70%라고 하는데 바닷물 7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민물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바다에서 진화된 순수한 씨맨이에요. 씨맨. 그러니까 이런 바다에서 우리가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몸의 조건이 민물 조건이 아니라 바다 조건하고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트륨을 섭취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해? 뭐 싱겁게 먹어라, 저염식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저희들이 세포 실험을 수십 번, 수천 번을 해봤지만, 동물단도 소금물을 써가지고 세포가 뭐 노화된다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소금물은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도 양치할 때 소금으로 양치하죠? 왜? 이 세균들을 자라지 못하게. 여러분 몸이 바닷물로 되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에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물로 되어 있으면 세균이 득실득실 거릴 거예요. 민물고기 먹을 때 디스토마 같은 거 있죠?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아주 그 기생충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게 신이 우리를 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짜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짜게 먹어야 돼요. 이걸 짜게 먹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짜게 먹어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요, 좀 짜게 해주잖아요. 그럼 물 많이 먹어요. 물 많이 먹어요. 이게 알아서 자기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우리가 싱겁게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짜게 먹고 내가 입에 간이 맞아야 되잖아. 그러면 좀 짜게 먹으면 어떤 좋은 게 있냐? 입안도 소독도 되고, 네? 우리가 실제 위도 어느 정도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짜게 먹고 물 먹는 게 좋다. 실제 그래서 너무 짜게 먹으면 우리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간에 맞춰서 먹어야지 이걸 자꾸 그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는 정말 잘못된 상식.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잘못된 거.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다. 동맥경화에 잘못된 상식이에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짜게 먹으면 몸에 나쁘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실험을 해보면 아무리 짜게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도대체 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소금을 이야기하는 건 소금에는 이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칼륨이 있어요.
소금은 요오드도 있어요. 마그네슘도 있어요. 칼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나트륨의 농도는 한 8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염화나트륨이라는 거 있죠? 정제소금. 이 정제소금 해가지고 옛날에 맛소금이라든지 이런 소금은 100% 나트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일염이라는 거 있죠? 이것은 바닷물,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다 80%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20%. 이 20%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20%가 없으면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소금을 먹게 되면 100g을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간다. 근데 이건 5g만 먹어도 혈압이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좋은 천일염을 매일 먹어야 된다. 하루에 10g 이상씩 매일. 이게 우리 몸에 세균도 안 자라게 하고 우리 몸의 면역도 길러주고 또 몸도 따뜻하게 해요. 소금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요. 왜? 소금 안에 뭐가 있으니까? 아까 뭐가 있다 했어요? 요오드가 있어요. 이 요오드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갑상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갑상선 호르몬은 다 요오드로 만들어집니다. 이 요오드를 먹어야만이 나트륨 때문에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이 요오드를 먹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그래서 소금을 매일매일 10에서 20g씩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 요즘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 많죠?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들 수가 줄어드니까 좀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소금을 많이 먹고 소금을 많이 먹고 일상화하잖아요. 미네랄 섭취 차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진다. 몸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몸에 세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오드가 또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바다에서 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역, 다시마에 이 요오드가 바닷물에 있는, 이건 짜잖아요. 바닷물에 소금물 요오드 대신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짜요. 많이 먹으면 좀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 요오드만 나는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마나 미역. 얘는 요오드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 낳고 미역국 먹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요오드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으면 몸에 노폐물들이 너무 많아요. 몸에 노폐물도 많고 후유증도 많이, 나쁜 피들도 많이 있는데 이 미역에 이 요오드를 먹게 되면 미역에는 뭐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다당체 그리고 그래서 바깥으로 배출시켜 넣는데 이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출산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역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산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이 낳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무릎이 시리고 막 그 몸이 전반적으로 막 수십 년 동안 아픈 사람들은 다 미역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역을 그 요오드 때문에 그래요. 요오드가 되게 중요하다. 여성들의 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과 요오드의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을 먹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갑상선이라든지 몸 춥다든지 냉증이잖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역과 천일염을 매일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너무 좋아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소금과 미역만 먹어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면역 좋아지죠. 몸 따뜻해지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살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미역이나 다시마, 소금 먹으면요 살이 안 쪄요. 왜 살이 안 찌냐면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살이 쭉 빠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사람들은 살이 쪄요. 왜?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역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미역과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진대사 퍽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호전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이 복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병은요,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 그 다음에 이런 그 병은 사실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죠. 대부분 증상이죠. 예를 들어서 두통, 신경통, 뭐 이런, 뭐 요통, 관절통, 뭐 이런 많은 통증들이 있어요. 이런 통증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요통이나 관절통, 신경통이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종의 이런 증상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은 이걸 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종의 이런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증상들을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증상은 이제 뭐 통증도 있지만 뭐 발열이라든지 부종 뭐 이런 것들을 다 악이라고 보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하지만 이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통이라고 하는 이 통증이 몸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생각하는 그 이데올로기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북에서 바라보고 한쪽이 남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서로 그려. 환상 속에서 커져만 가는 거예요. 허구화된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닥터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하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글쎄요, 요즘 속이 안 좋아서요. 아니면 두통이, 어깨가, 허리가 요즘 오십경이 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 그 아프고, 붓고, 열나고, 이런 부위를 그걸 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그 과정은 상관없어요. 원인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통증을 제거, 요통, 그 다음에 발열, 부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증요법제를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왜 그러면은 이렇게 대증요법제만 처방을 하느냐,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이 닥터들이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실제 닥터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닥터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소신껏 하려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보험이 안 돼요. 대증요법제만 보험이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토시아니라든가 이런 노유파 이런 건 보험이 안 돼요. 청구를 해도 아프돼서 안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닥터들도 그런 조직에서 또 생계가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해주고 싶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병원이나 약국 시스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런 철학, 일단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없애고 열이 있으면 열을 없애고, 이게 이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런 의학을 주류의학이라고 하고 전통의학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주류. 약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 이게 풀초자죠. 이게 즐거울 낙자, 편안할 낙자예요. 이게 한약이라는 것은 다 풀이에요.
그걸 본초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본초. 근데 이제 풀 중에서는 매일 먹어도 되는 풀. 그다음에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만, 한 달이나 2달 정도만 먹을 수 있는 풀. 그다음에 진짜 먹을 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풀. 부작용이 많은 풀. 이렇게 해서 풀이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 상약, 중약, 하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약은 주로 보약 계통으로 많이 들어가고, 중약은 치료제, 하약이나 중약은 치료제. 중약은 이제 보통 치료제로 가고, 하약은 아주 심한 경우에 독으로서 치료할 때 그렇게. 근데 지금 현대 의학에서 쓰는 약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다 하약에 속한다니까. 근데 그 하약을,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아주 특별할 때만 써야 되는데 이걸 매일 먹어라. 죽을 때까지 먹어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왜요? 먹다 안 먹으면 큰일 나요. 그죠? 먹다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한의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한의학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절대 계속해서 먹으라 안 그래요. 며칠 먹다가 좀 증상 좋아지면 이렇게 가야 되는 약이 아까 말한 페이턴트, 그 다음에 커머셜,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시스템, 어떤 국가 의료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통제받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끌려가는 어떤 방침의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항상 의심하는 자와 항상 믿는 자 간에 그런 사람들과 충돌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잘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범생이었으니까 잘 믿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응? 그렇게 정책을 쓰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권이죠, 이권. 응? 이해관계. 사실 그 이권에는 국민의 건강이 많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응?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국민의 복지, 그 다음에 건강한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진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맹세나 서약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뭐 이기적인 그런 커머셜한 그런 욕심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 이렇게 수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생명을, 건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힘이 없을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들, 주변에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주치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치의라고 하는 게 내 몸을 맡기는 게 주치의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건강을 앞으로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보다는 많이 아시니까 그걸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치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거기에 내 몸을 다 맡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맡겨야 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 그 다음에 땅, 바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맡기면 돼요. 그것도 다 죽은 고등어와 산 고등어의 차이를, 그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